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서는 너무 훌륭한 본인의 능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분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있죠? 이런 능력을 감추고 있다가 주변과 마찰이 있으셨는데 아주 훌륭하게 극복해내신 사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봐 주시면 재미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서울 살고 있고요. 요즘 사연 유튜브 들으면서 재미 붙이다 보니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써봅니다. 정작 쓰려니까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저는 30 조금 넘어서 결혼했어요. 남들보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나이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우울증이 있었고 그걸 극복해내느라 별다른 일은 하지 못했어요. 아시겠지만 성인이 되어 걸리는 우울증이라는 게 절대 치료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병원 다닌다고 해도 그게 신체의 병처럼 제대로 약 먹는다고 해서 싹 낫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낫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도지고 다시 더 나빠지고 이런 상황의 반복이라서 저는 무척 힘든 20대를 보냈어요. 남들이 들으면 배가 덜 고파서 우울증 같은 병에 걸린다 할지도 모르지만 전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어요. 20대 시절 취직도 못하고 계속해서 우울감과 싸우다 보니 무력감이 무척 심했어요. 세월이 지나도 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내가 대체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뭘 하려다가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이게 우울증에 안 걸려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절대 혼자 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라도 가져보려고 교회에 나갔어요. 20대 후반부터 교회에 의지하며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 인생을 바꿔줄 만한 인연을 만났죠.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결혼한 지도 오래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똑같이 한결같은 좋은 사람이죠. 당시 취직도 못한 채 우울감에 젖어 힘들어하고 있는 저한테 아주 다정하게 다가온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 남편은 교회에서도 혼자 겉돌던 저에게 와서 함께 차도 마시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해줬어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다가온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아했었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하도 잘해주기에 한 번은 대놓고 그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요? 네, 되게 상냥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 없었거든요. 글쎄요, 미영 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남편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고 그 해맑게 웃는 얼굴에 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고 깊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를 기꺼이 받아주면서 사랑해 주었죠. 그래서 결국 저희 둘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계속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말해준 덕분에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리던 저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죠. 스펙도 좋지 않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를 데리고 살다니 정말 고맙다고도 생각했어요. 제가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전 남편에 비해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나름 괜찮은 회사 다니는 직원이고 돈도 제법 모아둔 아주 착실한 사람이었죠. 자기는 왜 나하고 결혼했어? 제가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멋쩍게 대답하곤 했어요. 그게 이유가 필요해? 난 그냥 당신이 좋았어. 정말 최고의 남편이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고마웠고 감사히 여기며 살았어요. 저희 시댁 부모님도 되게 좋은 분들이거든요. 제 남편이 딱 시아버지 닮았다 싶을 정도로 인격자시고 워낙 마음도 넓고 부드러운 분들이에요. 그 덕분에 저는 낯선 환경에서도 결혼해서 우울증을 벗어나 살 수 있었죠. 저희 친정부모님은 좀 까다로운 분들이셨어요. 친정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워낙 성격이 까다롭고 강박증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족들이 전부 힘들어했죠.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사이에 태어난 저와 동생은 도리어 좀 자유로운 걸 갈망하는 성격이라 무척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제가 성격적으로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침체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20대가 정말 지옥 같았고 도리어 결혼한 30대 초반 이후 훨씬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살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하니 친정 부모님과도 참 많이 싸우긴 했네요. 특히 결혼 준비하던 때 너무 많이 싸웠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냐, 그런 집안 따위에 시집을 가는 거냐. 사실 전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었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도리어 저희 남편과 시댁을 무시하면서 마음에 안 찬다고 타박을 너무 많이 하셨죠. 상견례 때도 예의 없이 구셔서 제가 민망해서 시댁 부모님한테 낯을 들지 못할 지경이기도 했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시부모님은 그걸 다 이해해 주셨어요. 결혼 초 제가 나쁘끄럽게 시부모님 앞에서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로 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죄다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제 술주정에 가까운 그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시고 절 조용히 위로해 주셨었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희 시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셨고 시어머니는 간혹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실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죠. 아마 제 아버지는 그게 정말 싫은 모양이었지만 저는 돈이 적은 게 낫지 감정적으로 말라붙은 친정에선 살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남편한텐 1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저한텐 시동생이죠. 이분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했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혼전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형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3살 아래라 아무래도 젊기도 하고 패션 센스도 있고 세련된 느낌의 여자였죠. 그리고 애를 빨리 낳아서 기르고 있어서 딱 그 나이 때 젊고 세련된 애기 엄마란 느낌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을 꼽자면 동서였어요. 제가 손윗사람인데 본인이 먼저 결혼해서 이 집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자기가 손윗사람처럼 굴곤 했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시간제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나가곤 했는데 그 때문에 전업주부로 집안에 들어앉은 저를 무시할 때가 많았죠. 지금도 그때가 기억나네요. 동서는 제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동서가 친구들과 같이 제주도 놀러 갔다 오면서 스카프를 사줬어요. 뭐 제주도 여행 정도면 아무것도 사오지 않아도 별말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생각해서 스카프까지 사다 주었으니 고마운 일이었죠. 시어머니한테도 1장, 저한테도 1장 사다 주더군요. 그런데 색깔이 제 스타일에는 너무 튀는 거예요. 꼭 감귤색처럼 아주 밝은 오렌지 빛이었어요. 어머, 동서 정말 고마워. 예쁘죠? 그거 진짜 실크예요. 저렴하게 사긴 했는데 질은 좋아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툭툭하기도 하고 감 그렇게 두터운 게 좋은 실크예요. 동서는 제가 실크 스카프를 못 만져봤을 거란 전제하에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제가 뭐 스카프라든가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문외한도 아니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동서가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함부로 빠시면 안 돼요. 다림질하셔도 안 되고요. 아, 그래? 이거 실크라 완전 조심하셔야 해요. 항상 가능하면 때 안 타게 조심해서 쓰세요. 이거 싸게 샀다고 해도 완전 비싼 거거든요. 아시겠죠? 동서는 시어머니한테도 가르치는 투로 말했어요. 아니 솔직히 옷감 다루는 거야 시어머니가 더 잘 아시지 젊은 동서가 잘 알까요? 싫은 소리 하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선물까지 사가지고 온 상황이니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시동생이 그렇게 막 돈을 잘 버는 타입은 아니라 동서가 학원까지 출강하며 추가로 돈을 버는 터라 그리 넉넉지도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스카프까지 사오고 제주도로 호화 여행 다녀오는 것도 이해가진 않더군요. 아유, 알았다. 고마워. 근데 내가 평소에 스카프를 안 해봐서 잘 하고 다닐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 말씀도 맞았죠.
시어머니는 거의 보통 노년의 여성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보통은 시장에서 사입고 다니셨고 멋을 낸다고 내셔도 그냥 조촐하게 단정한 옷 차려입으시는 게 끝이었죠. 스카프나 귀걸이나 목걸이나 그렇게 화려한 액세서리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셨어요. 아, 진짜. 하여간 어머님도 형님도 너무 패션에 센스가 없으세요. 취향도 좀 촌스러우시고. 걱정 마시고 이리 오세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하필 동서가 어머님께 선물한 스카프는 빨간색이었어요. 대체 누가 센스가 없는 건지. 어머님 건 새빨간색, 제 거는 진한 노렌지색. 대체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매치해서 쓰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자랑스럽게 시어머니의 목에 스카프를 해주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북한에서 간 내려온 탈북 학생처럼 보였어요. 아유, 얼굴 엄청 화사해 보여요, 어머님. 동서는 그 꼴을 만들어 놓고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전 그러고 싶진 않아서 애매하게 웃고 있는데 동서가 제 스카프도 집는 거예요. 형님도 제가 해드릴게요. 형님도 이거 매보신 적 없으시죠? 그럴 것 같아. 아니야, 동서. 난 그냥 내가 가져가서 해볼게. 아우, 이리 오세요. 어차피 모르시잖아요. 가르쳐드릴 때 배우세요. 아, 동서. 저한테 억지로 목에 스카프를 매주려고 하는데 시뻘건 스카프를 매고서 억지로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자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스카프 하나 맬 줄 모르는 바보 취급하는 동서한테도 좀 화가 났고요. 아니야, 동서. 이거 좀 색깔이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고맙긴 한데 내 취향은 아니야. 이거 동서가 쓰면 안 될까? 마음만 받을게. 어머, 형님. 이 예쁜 색이 취향이 아니시라고요? 동서는 너무 놀랍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그럴 거면 네가 쓰라는 말을 곱게 돌려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았죠. 동서는 한참이나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긴 형님 취향이 좀 그렇긴 하죠, 항상. 내 취향이 뭐? 아니요, 좀 그렇잖아요. 예스럽다고 해야 할까? 동서가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제 취향이 어때서? 그리고 제 취향이 어떻든 본인이 뭐라고 참견한단 말인가요? 솔직히 불쾌했어요. 내 취향이 예스럽다고? 어디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그냥 내 취향이니까 간섭하지 마. 아유, 알았어요, 형님. 이 색 싫어하시는 거 보니까 알만하다. 다음부턴 형님한테 어울리는 걸로 사다 드릴게요. 됐죠?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지금 일껏 사다 준 선물에 제가 트집 잡는 꼴이 되어서 일단 물러나기로 했어요. 동서는 계속해서 제 취향과 촌스러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번엔 내가 먼저 선물 거절한 거니까 참자 싶었죠. 시어머니도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서는 아주 난처한 얼굴로 계속 동서의 말을 듣고 계시더군요. 사실 저희 남편은 아주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돈을 잘 버는 편은 아니었어요. 괜찮은 회사 다니긴 했어도 월급쟁이니만큼 돈이 한정되어 있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시동생은 사업해서 간혹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빚을 떠매고 가는 듯 했어요. 그래서 동서가 급하게 학원 강사 일을 찾아 나가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동서가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라고 커리어가 있다고 자랑스러워했지만 가끔 본심이 드러날 때도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 좀 월급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왜, 동서? 그래도 서방님 사업 잘 유지하고 계시잖아. 아주버님처럼 얌전하게 월급 따박따박 받아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세요? 진짜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동서는 한숨을 푹 쉬곤 했죠. 가끔 시동생의 사업이 잘 돼서 큰돈이 생기면 엄청 자랑하는데 빚도 그만큼 자주 생기곤 해서 힘들긴 한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할 땐 한순간이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완전히 안면물수하고 자기가 산 명품 자랑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잦아서 솔직히 동정도 안 생겼어요.
사실 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동서 그랬구나. 네, 형님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희는 친정도 잘 살고 저도 4년제 인서울대학 나와서 좀 저희 남편하고 스펙 안 맞는다고 친정에서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뭐 저희 친정도 그러긴 했지만 동서한테 굳이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동서는 사업을 못하는 남편과 만나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한참 토로하다가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아휴, 형님처럼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 좀 벌다가 결혼할 걸 그랬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처럼 좋은 성실한 사람 만나서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어?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고졸이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제가 고졸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남편한테도 제 학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4년제 인서울 들어갔지만 결국 뭐 형님이나 비슷한 처지잖아요. 형님은 그냥 고등학교 잘 나오시고 대학은 안 갔어도 좋은 남편 만나 편하게 살고 있고요. 아, 그런가?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하고 굳이 더 말을 섞기가 싫어서 저는 해명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동서는 그 후로도 한참이나 더 자기 신세에 대해 한탄을 했었죠. 동서는 저를 무시하면서도 은근히 제 처지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모범적인 남편과 살면서 가정주부로 편안하게 제 살림만 해도 되는 위치요. 사실 저도 제 삶이 정말 복받은 거라는 걸 잘 알았어요. 시동생과 동서 외에는 시댁 사람들이 전부 좋은 분들이었고 무엇보다 제 남편이 좋은 사람인데다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덕분에 그 깊던 우울증도 전부 잊을 수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딱 하나, 동서만 아니었다면 거슬리는 게 전혀 없었죠. 하지만 동서는 시동생 사업이 잘 안 될 때마다 저한테 계속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참고 또 참았지만 동서는 제가 참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굴더군요. 결혼 생활이 얼마 지난 뒤 저희는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사실 딩크로 몇 년 살면서 좀 여유 가지고 쉬자고 했지만 제가 어느 날 아이가 갖고 싶어져 남편을 설득했거든요. 동서가 아이 키우면서 애정 쏟는 모습을 보자니 저도 저렇게 애정을 쏟고 관심을 둔 상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더군요. 동서는 다른 건 몰라도 애한테만큼은 정말 최고의 엄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절절하게 잘해줬어요. 저도 동서처럼 아이 기르면서 사랑을 쏟고 싶었어요. 모성애가 발동되기 시작한 거였겠죠. 그래, 그럼 우리 아이는 하나만 낳을까? 안 돼, 외로해. 둘은 낳아야지. 제가 펄쩍 뛰며 말하자 남편이 웃더군요. 당신 몸 상할까봐 하는 말이지. 그리고 아이 둘 기르는 거 당신 많이 힘들걸. 당신이 같이 하면 되잖아. 물론 같이 하지. 하지만 역시 힘들긴 할 거야. 그건 그렇지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한 아이를 낳으면 동생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터울이 많이 지면 형제가 같이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편하고 고민을 해보자고 했죠. 한참 생각을 해보면서 전 시부모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는 별말 할 거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두 분 모두 아들을 딱히 원하지 않으셨죠. 요즘 세상에 손자 손녀 뭐가 중요하니? 넌 그냥 건강한 아이 낳아서 잘 기르면 되는 거란다. 시어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도 맞았고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싶어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이는 애는 하나만 낳는 게 낫지 않냐고 하고요. 사실 하나보다 둘 기르는 게 어렵긴 해. 하지만 그게 애 기르는 어려움이 2배가 되는 건 아니란다.
하나 기르는 어려움에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정도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다정하게 조언해 주셨죠. 그러고 보니 애가 둘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2배가 되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 명 더 조언을 받고 싶어서 저는 동서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서는 아이를 하나만 갖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임신으로 빨리 낳은 편이라 제가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머나, 아이 가지시려고요? 딩크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안 낳고 몇 년 좀 쉬었다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빨리 낳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긴 형님 나이가 있으니 빨리 낳아도 늦은 거네요. 아우, 늦은 나이에 낳으면 애 기억날 확률 높다던데. 동서가 그렇게 말하는데 첫 마디부터 기분이 확 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조언 얻는 입장이고 또 아이를 낳으면 분명히 동서한테 도움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꾹 참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점점 더 말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 월급으로 아이 둘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애 길러봐서 아는데 하나만 해도 진짜 돈 많이 들더라고요. 역시 비용이 많이 들지? 네, 진짜 많이 들고요. 거기다가 형님이 연세도 있으셔서 애 돌보기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막 무릎 관절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장난 아니에요. 하나만 낳는 게 낫나 그럼?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건강하고 젊어도 하나만 낳고 말았잖아요. 동서는 말끝마다 자기가 젊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어필했어요. 저는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젊다는 건 분명 장점이긴 하고 저도 아이 낳는 데 있어서 노산인 건 확실했으니까요. 근데 아주버님 임신은 확실히 가능하시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연세 드실수록 좀 더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여자나 남자나 둘 다. 가족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부터 체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자랑 난자 다 건강한지부터 병원 가셔서 검사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되게 직설적인 말인데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 친구들도 시험관 낳는 친구들 엄청 많거든요. 미리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나부끄러운 말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동서 말이 틀린 건 없었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건가, 그래도 친척 간에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한번 병원에 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런 조언이 분명히 경험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고마웠죠. 다음 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전자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주버님도 뭐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성실하시고 모범적이시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지는 못하셨던 거 고려하셔야 하고. 애기 낳아서 머리 나쁘면 되게 속상해요. 뭐 형님도 고등학교까지만 나오셨음 공부를 그렇게 잘하시진 않았을 텐데 머리 좋지 못한 아기는 그냥 하나로 끝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 애기 머리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업 계속 시킬 만한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로 끝낸 거라 좀 아쉽긴 하지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싶더군요. 아니, 저희 남편이 지방대학 출신이긴 했어요. 동서는 인서울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나요? 남편은 대학과 상관없이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모범적이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화낼 타이밍도 놓쳤는데 동서는 눈치를 보더니 깔깔거리면서 곧장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어요.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아이 낳으면 동서한테 도움받을 게 있겠다 싶고 시댁이 너무 평화로운데 괜히 분란 일으키기 싫어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거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동서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 도를 넘을 때가 많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얌전한 성격은 아닌데 그저 시댁 부모님과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서 제가 얌전히 있으니 동서가 아주 한도를 모르고 말을 막 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했어요. 남편은 좀 심각한 얼굴이 되더군요. 아니, 재수 씨가 자꾸 왜 그러지? 몰라. 본인이 인서울대학 나왔다는 게 인생에서 이룩한 전부인가 봐. 정말 그런가 보네. 좀 적당히 좀 하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있는데 말이야. 내 말이. 제가 화를 내니까 남편은 절 끌어안으면서 괜찮다고, 화내고 싶으면 그냥 화내라고 말해주었어요. 동서에 대해서 제가 참기만 하는 게 안타까운 것 같더군요. 그래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봐서, 그리고 저희 사랑스러운 시부모님 얼굴을 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동서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동서가 그렇게 두지 않더군요. 그러던 와중 또 사단이 일어났어요. 전 이래 보여도 책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책을 많이 사서 보관하면서 읽었고 그중엔 원서도 있었죠. 동서가 하루는 저희 집에 와서 둘러봤는데 책장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더군요. 어머, 영어 원서도 있네요? 그냥 사놨어. 해리포터네? 재밌겠다. 그런데 이거 사놓으면 누가 읽어요? 아주버님 이거 읽으실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듯한 말투라 저는 화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대답을 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니, 해리포터 정도 되는 원서, 적당히 영어 교육 받은 사람이면 천천히라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읽는 용이 아니라 공부용일 수도 있잖아요.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정말 그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표지도 예쁘고 해서 사놨어. 동서의 물음에 굳이 대답해주기도 싫어서 전 이렇게 돌려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희죽거리면서 웃고 갑자기 책장을 샅샅이 보더니 해리포터와 영어 원서 동화책 몇 개를 골라서 꺼냈어요. 그건 왜 꺼내? 형님, 이거 저희 주세요. 이 집에선 읽을 사람 없겠지만 저희 애는 영어 잘하거든요. 이거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너무 뻔뻔한 동서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빤히 동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동서의 얼굴 표정은 하나도 어두운 기색이 없더군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달라니 대체 어디서 저런 뻔뻔함이 나오는 건가 궁금할 지경이었죠. 안 돼. 그거 양장본이라서 비싸게 주고 산 거야. 형님, 이거 책은 읽는 용이에요. DP용이 아니라고요. 뭘로 쓰든 그건 내 마음이지. 안 그래, 동서? 애한테 원서 읽히고 싶으면 사서 읽혀. 남의 책 탐내지 말고. 저는 화가 나서 전에 없이 냉정하게 끊어내고 책을 뺏어서 다시 책장에 꽂아놨어요. 동서는 황당하다는 얼굴이 되더니 곧 표정을 굳히고는 쌩하니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동서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저 지금 집에 가도 되나요? 집에? 나 지금 집에 있긴 한데. 저희 애랑 가려고요. 뭐? 갑자기 동서애가 애랑 같이 온다니 좀 황당했지만 전 일단 오라고 했어요. 저도 집에 있는데 굳이 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현관문을 열고 조카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곧장 싱글벙글 웃으며 애 손을 놔줬어요. 애는 5살이라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였죠. 자자, 가서 빨리 책장 봐봐.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한테 동서가 책장에 가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조카는 뒤뚱거리면서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 책장에 매달렸죠. 동서는 제 눈치를 보다가 조카 손에 원서 몇 권을 쥐어주었어요. 제가 아끼고 애정하는 양장판의 비싼 원서였죠. 이거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요, 형님. 저렇게 좋아하는 거 봐. 조카는 뭣도 모르고 동서가 쥐어준 책을 들고서 이리저리 흔들면서 책을 읽었어요. 저러다 찢어지겠다 싶어 불안했지만
애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쪼잔한 인간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불안한 기색으로 애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동서가 깔깔 웃더군요. 형님, 저희 애가 조기 교육을 받아서요. 애가 영어를 잘해요. 아, 그래? 네. 조금만 지나면 곧 아주버님하고 형님한테 저 책 번역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을걸요? 그래. 네. 그러니까 저 책 주세요. 우리 딸한테 형님 영어도 배울 기회 없고 좋잖아요. 순간 머리가 아찔할 만큼 화가 났어요. 그것도 모르고 동서는 계속 나불거렸어요. 사실 이 집안에서 누가 영어 원서를 읽겠어요. 애기 가진다 하셔도 그 애도 형님이나 아주버님하고 비슷할 텐데 결국 저거 그냥 폐지될 거예요. 그냥 원서 주시고 나중에 애한테 영어 배우세요. 우리 애도 열심히 가르쳐 줄 거니까요. 저기 동서. 머리가 아프더군요. 하지만 동서는 제 기색도 무시한 채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 애가 제 원서를 마구 다루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준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모양인 것 같더군요. 동서, 인서울대학 나왔다고 했던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전 한참을 머리 잡고 있다가 말했어요. 전 솔직히 학벌 이야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나름 괜찮은 곳이죠. 국어 국문학과라서 책 진짜 많이 읽었고요. 학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동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로 학벌 외에는 자랑할 게 없구나 싶어 되려 안타깝더군요. 저는 멀끄러미 동서의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겠네? 그럼요. 한 반에서 10등, 15등 했어? 어머, 형님. 그 정도로는 인서울 못 가요. 한 5등 안에는 들어가야 가지. 인서울 너무 우습게 보신다. 동서는 정색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전 한숨을 푹 쉬었죠. 저렇게까지 학벌에 집착하는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저는 책장 한 구석으로 가서 천으로 덮여져 있는 곳을 열었어요. 거기는 제가 20대 시절의 우울증의 원인이었던 증거물이 꽂혀 있었죠. 바로 졸업 앨범이었어요. 이거 보여줄까? 저는 그걸 가지고 와서 동서 앞에 내려놨어요. 벨벳으로 감싸진 큰 졸업 앨범을 보고 동서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 뭔지 알겠어? 이거 서울대 졸업 앨범이잖아요. 형님이 이걸 왜 가지고 있어요? 놀란 눈으로 동서는 졸업 앨범을 이리저리 뒤집어 봤죠. 그리고 저는 졸업 앨범을 열어서 맨 앞장에 끼워놨던 졸업 증명서를 꺼내서 내놓았죠. 다름 아닌 제 이름이 써있는 증명서였어요. 그 순간 동서의 눈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형님, 이거 뭐예요? 갑자기 기세가 죽은 목소리가 우습더군요. 전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대 졸업증명서지 뭐야. 그런데 왜 형님 이름이... 내가 졸업했으니까 써있겠지. 설마요. 못 믿는 눈치여서 저는 좀 웃었죠. 전 그래서 졸업 앨범을 열고 제 사진이 있는 곳을 보여줬죠. 20대 시절에 제가 웃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졸업 앨범도 졸업 증명서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20대 시절에 너무 큰 압박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았고 그래서 우울증을 겪었으니까요. 보통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가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직접 겪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대 가면 공부할 것은 더 많고 그만큼 더 큰 성취를 이루길 바라는 사람들이 잔뜩 쌓여있죠. 저는 그런 끝도 없는 경쟁 상태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겪었어요. 20대 시절 정말 친구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교회에 다니면서 간신히 정신적인 건강을 되찾은 것이 20대 후반의 일이었죠.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간신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서울대 법학과. 그게 제가 졸업한 곳이었죠. 동서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지 눈을 굴리면서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졸업사진과 졸업증명서를 번갈아 보았어요. 서울대 법학과라고요? 그럴 리가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해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가족인데 학벌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었죠. 저는 제 학벌과 학과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선 남편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은 언젠가부터 제가 학벌에 대해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묻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을 알고 있어서 고졸은 아닐 거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아는 정도였죠. 나는 우리 그이한테도 말 안 했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뭐 학벌 가지고 내세울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게... 동서, 인서울대학 되게 자랑스러웠나 봐. 그치? 제가 동서를 노려보면서 말하자 동서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당연히 당황스럽겠죠. 그렇게나 그동안 인서울대학으로 자랑질 쳐놨는데 정작 제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라니 말이에요. 나 한 번도 학벌로 자랑하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동서.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 동서,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야. 저는 천천히 동서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새 조용해진 자기 엄마를 아는지 조카는 눈치를 보면서 자기 엄마한테 왔어요. 원서를 쥐고 있길래 저는 그 원서를 조용히 빼앗아 자리에 놓았죠. 이 원서 당연히 내가 읽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난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이해하기 힘들지? 아니요 형님. 그리고 지금 번역가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죄송해요 형님. 5살짜리 조카한테 영어 배우라는 말도 듣고 참 별소리 다 듣는다. 그치? 제가 쏘아붙이듯이 말하자 동서의 고개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사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죠. 제가 가만히 앉아 노려보고 있자 동서는 점점 더 어쩔 도리를 모르겠다는 듯이 쩔쩔맸어요. 내가 어지간하면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어. 하지만 정말 참기 많이 힘드네. 네. 누군가한테는 그 학벌이 참 형벌처럼 버거운 걸 수도 있어. 동서, 난 서울대 학벌이 싫어서 우울증까지 왔으니까. 동서는 이해하지 못하려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인서울대학 정도는 학벌이 싫어서 우울증 올 일은 없겠지. 솔직히 학벌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평상시에 이런 대화를 너무너무 싫어했고요. 죄송해요. 결국 동서는 망설이면서도 우물쭈물 사과를 꺼내놓았어요. 뭐가 미안한데? 그게... 잘못된 거 알고는 있었던 거지? 동서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동서처럼 멀쩡한 사람이 학벌로 사람 무시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동서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조카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여겼는지 제 엄마한테 가서 치맛자락을 붙들더군요. 사실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저 그 애를 데리고서 사람 약 올리려고 했던 어른이 잘못인 거죠. 그래서 저는 조카를 달래서 제 옆에 앉았어요. 아이는 그래도 영어 원서 동화책을 펼쳐주었더니 조금씩이나마 흥미를 가지며 읽더군요. 나중에 얘 조금 더 크고 나면 영어 과외 정도는 해줄게, 동서. 네. 동서는 국문학 전공이니까 영어는 내가 다 할 거야. 이래봬도 지금 번역가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정말 잘못 걸렸다는 표정이 동서의 눈에 지나갔어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다른 어떤 방면으로든 공부론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번역가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저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지 꽤 오래된 편이라 자신이 있었죠.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고 낮에 원서로 공부하면서 준비했으니까요. 동서는 한참이나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차도 한 잔 다 마시지 못한 채로 돌아갔어요. 얼른 일어나서 도망가듯이 나가는데 저도 굳이 붙잡진 않았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전 남편에게 저녁을 주고선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은 의아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왜? 그게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무슨 말인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할 말 있다고 하는 거 처음인데 하면서 남편이 웃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제 학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오, 당신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서울대 출신이었구나. 아, 그래? 티가 났어? 누가 봐도. 남편은 확고하게 말하면서 웃더군요. 저는 20대 시절 깊은 우울증을 앓았던 때에도 저한테 확신 가지고 다가와준 남편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남편이 보여주는 반응도 정말 기뻤어요. 제 학벌이 아닌 저 자신을 보고 판단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 남편인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동서는 아주 얌전해져서 다시는 학벌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번역가의 길로 들어서서 나름대로 괜찮은 경력을 쌓아가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